안녕하세요. 사연에 빠지다의 DJ 민영입니다. 오늘 사연자님은 영화에나 나올 법한 드라마틱한 일을 경험하셨다는데요. 과연 어떤 사연인지 들어보겠습니다. 오늘도 두 가지 사연 준비되어 있으니 끝까지 들어주시고요. 그럼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와 함께 오늘 사연 바로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여자입니다. 사실 제 이야기를 사연으로 보내도 될까 내심 혼자 고민이 많았습니다. 저야 평생 이날만을 기다리며 살았던 사람이라 제가 한 행동에 대해 전혀 후회하고 있지는 않지만 정작 제 인생에 대해 모르는 사람들이 들으면 제 단편적인 모습만 보고 손가락질 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제게 있었던 일들을 하나하나 되짚어보며 사연을 보내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저에 대해 알게 되면 사람들이 저를 더 이해하고 위로해주지 않을까 싶어서요. 저는 고아입니다. 저는 성당에서 운영하는 보육원에서 자랐어요. 저를 키워주신 선생님들과 수녀님 말씀에 의하면 저는 이제 막 걷기 시작했을 무렵 보육원에 맡겨졌답니다. 저를 낳아주신 엄마라는 사람은 저를 보육원에 맡기면서 수녀님께 사정사정했답니다. 지금은 급한 사정이 생겨서 할 수 없이 보육원에 맡기지만 금방 직장을 구하는 대로 곧바로 다시 찾으러 오겠다고요. 아기 엄마라고 하기엔 좀 앳된 얼굴이라 수녀님은 펑펑 울며 보육원을 나가는 아이 엄마의 뒷모습이 어느 때보다 슬퍼 보였대요. 하지만 아무리 그 모습이 슬퍼 보인다고 해도 수녀님과 선생님들은 보육원에 애를 맡기는 부모님들이 대부분 말은 그렇게 하기에 믿지 않으셨답니다. 그런데 역시나 저를 보육원에 맡긴 어머니는 약속한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날 때까지 찾아오지 않았다네요. 보육원 사람들은 당연히 그럴 줄 알았다는 반응이었지만 문제는 저였어요. 제가 보육원에 들어와서 3개월을 잠도 안 자고 매일 밤 울기만 했대요. 보육원에 온 별의별 아이들을 다 겪어봤지만 저처럼 안 자는 애는 다들 처음 보셨대요. 수녀님들이 보시기에는 저를 낳아준 어머니가 저를 매일 밤 안아서만 재웠는지 제가 손이 탄 것 같았답니다. 업거나 안아주지 않으면 눈물도 잘 그치질 않고 잠도 자지를 않았대요. 그래서 저는 보육원에 계시던 선생님이나 수녀님들 품에 안겨보지 못한 분이 없을 정도였어요. 그 정도로 안 자고 매일 밤 울기만 했대요. 덕분에 저는 수녀님들 사이에서 울보라고 불렸어요. 어릴 때뿐만이 아니라 커서도 저는 그렇게 자주 울었습니다. 혼자 자기 싫어서 우는 건 물론이고 아침 식사가 시리얼이 아닐 때도 울고 학교에 갔다 왔는데도 아직 밤이 아니라서 울기도 했답니다. 어떨 땐 툭 건드리기만 해도 눈물을 줄줄 흘리니 어른들은 저를 볼 때마다 연기자가 되라고 할 정도였습니다. 중학교에 들어가기 전까지 동생들까지 다들 울보라고 부를 정도로 툭하면 울었어요. 내성적이고 소심했던 제게 용하게도 한 가지 재주가 있었는데요. 바로 공부머리가 있었습니다. 저는 중고등학교 내내 학교에서 전교 1등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학원 한번 다녀본 적도 없고 학교 수업만 듣고 와서 집에서 혼자 공부했는데도 시험만 봤다 하면 1등이었어요. 저는 보육원의 자랑이자 골칫덩이였습니다. 공부도 잘하고 학교 생활도 성실하게 잘해서 너무 장하고 기특하지만 수녀님이나 원장님 입장에서는 저에게 더 많은 걸 해주지 못해서 항상 미안해하셨죠. 우리 울보가 이렇게 똑똑한 줄 알았으면 어떻게든 입양 보내려고 내가 힘을 썼어야 했는데 우리 울보 아까워서 어쩌나. 원장님도 참 제가 어떻게든 우리 울보 후원해줄 사람 찾을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울보도 걱정하지 마. 수녀님이 우리 울보 무조건 서울에 대학 보낼 거니까. 원장님과 수녀님은 저를 볼 때마다 저를 더 도와주지 못해 속상해하셨습니다. 저는 누구보다 그런 원장님과 수녀님의 마음을 잘 알기에 두 분 앞에서만은 제가 제 미래에 대해 걱정하고 불안해하고 있다는 티를 내지 않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원장님, 수녀님, 걱정하지 마세요. 저 정도면 다들 장학금 주면서 모셔가겠다고 하는 대학 많아요. 말은 명랑하게 했지만 사실 저는 누구보다 저의 미래에 대해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보육원 식구들이나 친구들 앞에서는 내 실력이면 장학금 받고 아무 대학이나 가면 된다고 별일 아닌 것처럼 자신있게 말했지만 저에게는 꿈이 있었습니다. 저는 무조건 법조인이 되고 싶었어요. 드라마 속에 나오는 검사나 판사들이 법복을 입고 서 있는 모습만 봐도 심장이 뛰었습니다.
뭔가 굉장히 정의롭고 이 세상의 모든 문제의 정답을 알고 있는 것처럼 똑똑해 보였거든요. 저는 매일 밤 법복을 입은 내 모습을 상상하면서도 내 꿈에 대해서는 누군가에게 이야기해 본 적이 없었어요. 딱 한 번 해본 적이 있기는 합니다. 중3 담임 선생님이었어요. 선생님은 처음부터 저에게 친절하게 대해주셨습니다. 다른 선생님들처럼 애들 앞에서 제가 보육원에 살고 있다는 걸 은근슬쩍 이야기하지도 않으셨고 저를 불쌍하게 보지도 않으셨어요. 1년 내내 저를 다른 아이들과 똑같이 대해주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고등학교 입학 문제로 담임 선생님과 진로 상담을 하던 중 저도 모르게 제가 선생님께 저의 꿈에 대해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선생님께서 항상 친절하게 대해주시니 저도 마음을 열고 제 이야기를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그러지 말았어야 했어요. 고아로 살아오면서 그렇게 무수한 상처를 받으며 살아오고도 또 사람에게 기대하고 말았더라고요. 제 상담이 끝나고 교무실을 나왔다가 선생님께 감사한다는 인사를 안 하고 나온 것 같아 다시 한번 교무실로 들어가려던 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저는 듣지 않았으면 좋았을 말을 듣고야 말았습니다. 아휴, 애가 너무 아깝긴 하다. 성적도 좋고 능력도 있어서 외고나 과고 시험 볼 수 있게 해주면 좋을 텐데. 하필이면 왜 법조계야. 이제 사법고시도 없어진다고 해서 돈 없는 집 애들은 아예 법조계는 꿈도 못 꾸는데. 담임 선생님 옆자리에 계시던 선생님께서 저와 담임 선생님이 하는 상담 내용을 들으셨는지 제가 나가자마자 곧바로 의자를 끌고 담임 선생님께 가시더니 제가 안타깝다는 식으로 말씀하시더라고요. 법조계는 턱도 없으니 지금이라도 외고나 과고 시험이라도 보면 좋겠다고요. 그런데 그때 담임 선생님께서 생각지도 못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래서 아무리 돈이 없어도 그나마 부모라도 있는 게 나아요. 그랬으면 부모가 똑똑한 자식 아까워서라도 과고나 외국 지원받고 가는 방법이라도 알아봤을 거 아니에요. 보육원엔 애들도 많은데 애 좀 똑똑하다고 신경이나 쓰겠어요. 아휴, 난 참 재수도 없어. 얼마 만에 담임 맡은 반에 전교 1등이 나온 건데 좀 정상적인 가정에서 자라내면 얼마나 좋아. 나도 바빠 죽겠는데 부모 없는 애 뒤치다꺼리 하려니까 아주 등골이 휘어요. 제 앞에서는 언제나 힘내라고 씩씩하게 살라고 응원해 주시던 담임 선생님께서 확 달라진 표정으로 이야기를 하는 모습을 보고 나니 저는 그 자리에 그대로 굳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온몸에 소름이 싹 돋았어요. 담임 선생님께 뭔가 대단한 기대를 한 건 아니었지만 저에게 좋은 기억을 심어줬던 어른이 겉과 속이 전혀 다른 모습을 직접 목격하고 나니 그 충격이 말로 다 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날부터 많은 것이 달라졌습니다. 저에게 친절한 사람이든 못되게 구는 사람이든 누구도 믿지 않았어요. 저는 상처받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제 앞에서는 웃으며 저를 대해도 부모에게 버려진 고아라는 무시무시한 편견을 가지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으니까요. 그런 사람들에게 한 가지 꼭 보여주고 싶은 게 있었어요. 부모든 선생님이든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고 오로지 혼자의 힘으로 꿈을 이뤄낼 수 있다는 걸요. 저는 고등학교에 들어가서는 전보다 더 사력을 다해 공부했어요. 서울에 있는 명문 법대만을 목표로 공부했습니다. 저는 제가 목표하던 대학에 떡하니 붙었어요. 그때 동네 사람들은 모두 다 저만 보면 박수도 치고 입 바른 소리를 하느라 바빴습니다. 부모도 없이 큰애가 어떻게 그렇게 공부를 열심히 했어? 너희 부모가 너 버린 거 땅을 치고 후회하겠다. 아유, 동네 자랑도 이런 자랑거리가 없다. 다들 뭐하고 있어? 현수막 크게 만들어서 동네 여기저기 다 붙여놔야지. 제가 서울 명문 법대에 붙었다는 소식에 동네가 다 떠들썩했습니다. 이러다 정말 이 동네에서 법조인이 나오는 거 아니냐고 다들 설레발이었죠. 저는 그런 소리는 하나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단지 앞으로 제가 서울에 올라가서 합격한 학교에 다닐 수 있기는 한 건지 그게 궁금할 따름이었습니다. 사실 보육원에서 자란 애들은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보육원을 나가야 해요. 지원금을 받기는 하지만 금액이 적어서 서울에 올라갈 방 하나 구할 돈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다행이었던 건 수녀님과 원장님이 발이 땀나게 알아보러 다니신 덕분에 제가 지자체의 도움으로 서울의 대학을 진학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학비 일부와 정착 지원금을 조금 더 받아 월세 보증금 정도는 받을 수 있었어요. 저는 저의 유일한 가족인 보육원 식구들의 열렬한 응원을 받으며 서울에 입성했습니다. 저는 꿈만 같았어요.
이 순간을 기대하고 꿈꾸기는 했지만 제가 정말로 서울에는 법대에 입학하게 될 줄은 생각도 못했습니다. 그 순간에야 알았어요. 저 같은 사람도 아주 간절히 바라고 노력하다 보면 아주 작은 행운 정도는 만들어주시는구나 싶더라고요. 거기다가 그래도 아직 하늘이 저를 완전히 버리지는 않으셨는지 사법고시가 없어진다 말이 많더니만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도 사법고시는 3번이나 더 볼 수 있었어요. 저는 3번 남은 사법고시에 제 인생을 다 걸었습니다. 제 형편의 로스쿨은 쳐다도 볼 수 없으니까요. 그런데 이제는 정말 제 인생이 술술 풀리는 걸까요? 저는 사법고시를 도전하자마자 단번에 붙었습니다. 제가 정말 법조인이 됐어요. 저는 꽤 훌륭한 성적으로 사법고시를 패스해 검사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그때가 제 인생에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에요. 아무것도 가진 거 없이 덜렁 이 세상에 떨어진 제가 스스로 만들어낸 제 인생이 그 어느 것보다 반짝이고 대단하게 느껴졌거든요. 그런데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애송이였습니다. 나의 시작이 무엇인진 모르더라도 살면서 차근차근 스스로 하나하나 만들어가면 되는 거라고 여겼는데 알고 보니 제 인생에서 제가 아는 건 아무것도 없더군요. 저 혼자 제가 만들어 놓은 허울에 취해 현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세상은 부모 없는 고아들에게 너무도 잔인했습니다. 검사가 되고 나서 주변에서 소개팅이니 선인이 많이도 들어왔어요. 거기다가 도대체 다들 제 번호는 어떻게 알아내는 건지 흔히 말하는 뚜쟁이들에게도 개인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요즘은 재발가에서도 며느리로 전문직을 많이 원하시더라고요. 검사님께서도 생각 있으시면 제가 좋은 자리 찾아서 연락드릴 테니까 연락 한번 주세요. 처음엔 당연히 나랑은 먼 나라 이야기겠거니 하고 신경도 안 썼는데 시간이 갈수록 저도 남들처럼 연애나 결혼에 관심이 생겼어요. 평생 가족이라고는 보육원 사람들밖에 없었으니 저도 안정적이고 화목한 가정이 생겼으면 하는 마음은 항상 있었습니다. 사실 대학 때까지도 공부만 하느라 제대로 된 연애 한번 해본 적이 없으니 남자를 만나도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죠. 저는 이대로 있다가는 평생 노처녀로 늙어 죽을 것 같아 주변에서 들어오는 소개팅이나 선짜리도 튕기지 않고 다 그냥 나갔어요. 사실 제가 자존감이 낮은 편이라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게 항상 겁이 나고 위축이 됐지만 더는 이렇게 바보처럼 살 수만은 없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죄를 지은 것도 아닌데 조금 더 자신감을 가지고 당당하게 살고 싶었어요. 그런데 역시나 생각처럼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검사라는 제 타이틀만 보고 소개팅 자리나 선자리에 나온 남자들은 앉자마자 제 조건에 대한 질문만 해대기 바빴죠. 부모님은 뭘 하시냐, 검사면 바빠서 연애할 시간이 있냐, 애라도 생기면 부모님께서 키워주신다고 하냐 등등 연애와는 상관도 없는 질문만 하기 바빴어요. 저는 소개팅이나 선자리에 나갈 때마다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제가 생각한 연애나 결혼은 이런 게 아닌데 제 나이가 벌써 이런 현실적인 고민만 주고받을 나이가 됐나 싶더라고요. 한 번은 이런 적도 있었어요. 선자리였는데 남자가 앉자마자 제게 결혼 준비는 얼마나 됐냐고 묻더라고요. 저는 이게 무슨 소리인가 싶어서 구체적으로 무슨 소리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남자는 제 말이 답답했는지 한숨을 쉬더군요. 저는 신부랑 둘이 합쳐서 강남 최소 30평 이상 아파트 구할 정도 아니면 아예 결혼할 생각 없어서요. 그 조건이 맞으면 커피 아니고 바로 식사하러 가시죠. 남자는 참 당당했습니다. 애초에 자신이 생각한 기준에 제가 맞지 않으면 이 자리에서 바로 돌아가겠다는 이야기였어요. 저는 순간 너무 당황해서 말도 잘 나오지를 않았어요. 그러자 남자는 또 답답한지 제 대답을 기다리지 못하고 조급해했습니다. 대학 졸업하자마자 사법고시 패스해서 검사도 빨리 되신 걸로 아는데 부모님께서 법원 근처에 아파트 정도는 해주시지 않았어요? 저는 순간 참지 못하고 웃음이 피식 새어나왔습니다. 다 큰 성인끼리 만나서 너무도 당연하게 부모님 이야기를 꺼내는 게 어쩐지 웃겨서요. 저는 이 남자와는 더 이야기할 것도 없을 것 같아 있는 그대로 말했습니다. 저는 부모님이 안 계세요. 어릴 때 보육원에서 자랐어요. 남자는 분명 제 말에 놀란 듯 보였지만 애써 표정을 가다듬더군요. 그러더니 하는 소리가 더 가관이었어요. 그럼 일찍부터 혼자 벌어서 혼자 모았으니 돈은 많이 모았겠네요. 혹시 지금 사시는 집이 자가예요? 저는 순간 이 남자가 소개팅이 아니라 부동산에서 나온 남자인가 싶었습니다. 왜 이렇게 집에 관심이 많은가 해서요.
저는 해탈한 사람처럼 그냥 소리내어 웃었습니다. 아니요, 저 월세 살아요. 사실 검사 월급이 생각보다 많지도 않고 아직 학자금 대출도 갚고 있는 상태거든요. 제 말이 끝나기 무섭게 남자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한숨을 팍 내쉬고는 가버렸습니다. 그때 알았어요. 어쩌면 저는 어떤 조건으로도 맞는 남자를 만나 결혼할 수 없을지도 모르겠다고요. 그 이후에는 소개팅이니 선이니 이런 건 아예 안 봤습니다. 요즘 사람들이 흔히 하는 말로 자연스럽게 남자를 만나보자 싶었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마음처럼 쉽지 않더군요. 매일 만나는 남자들이라고 해봐야 법원 사람들이랑 온통 가해자들과 피해자들 뿐이니 자연스럽게 만날 남자는 제 주변에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우연한 기회에 지금의 남자친구를 만나게 됐습니다. 재판이 있어서 법원에 가는 길이었어요. 그런데 법원 앞에 딱 봐도 비싸 보이는 외제차가 멈춰 섰습니다. 차를 잘 모르는 저도 시선이 갈 정도로 차가 좋아 보였어요. 그런데 그때 사람들이 그 차 주변으로 몰려들더라고요. 저는 유명인인가 생각만 하고 법정으로 올려가려던 참이었습니다. 그런데 뒤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리더군요. 뒤를 돌아보자 차에서 내린 남자가 사람들에게 달걀 세례를 맞고 있었어요. 저는 무슨 일인가 싶어 달걀을 맞고 있는 남자를 유심히 봤어요. 그런데 제가 아는 사람이더군요. 남자는 유명 로펌의 변호사였어요. 그 남자는 방송에 나올 정도로 주목받았던 사건 변호사였습니다. 사실 그 남자 변호사는 항상 사람들에게 질타받는 정치인이나 기업인들의 변호를 맡기로 유명한 변호사였어요. 남자에게 달걀을 던진 사람들도 그 남자 변호사가 맡은 기업 사건의 피해자들이었죠. 변호사면 뭘 하냐? 사람 죽이고 양심 파는 기업 변호사 나왔는데 너 같은 건 죽어서 천벌을 받아야 돼. 얼마나 억울하면 저렇게 하나 싶다가도 변호사에게 달걀까지 던지며 욕설을 퍼부어대는 사람들을 보니 마음에 쓰였습니다. 그때였어요. 고함 소리에 물려든 시위대가 순식간에 변호사를 에워쌌습니다. 변호사는 시위대들 사이에 껴서 나오지도 못하고 몰매를 맞고 있었어요. 저는 이대로 지나칠 수 없어서 사람들 틈을 파고들었습니다. 여러분, 이러시면 안 돼요. 여기서 이 변호사가 다치면 여러분들에게 사건이 더 불리하게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만하시고 변호사님 보내주세요. 아가씨야말로 돈만 뺏기는 이런 인간 편들어주면 안 돼. 이 인간은 달걀 맞아도 싸다고. 시위하시는 분들의 억울한 마음을 모르는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변호사에게 행패를 부리는 건 전혀 좋은 방법 같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러다가 일이 더 커질 것 같아 저는 두 손을 번쩍 들어올렸어요. 저 서울지검 검사입니다. 여러분들 자꾸 여기서 이러시면 이 자리에서 바로 연행되실 수 있습니다. 그만들 하세요. 저처럼 소심한 사람이 어디서 그런 용기가 났는지 저도 모르게 목소리를 높이며 시위대 사람들 틈을 파고들어 변호사를 구출했습니다. 저는 남자를 부축하고 법원 안까지 들어왔어요. 남자는 저에게 고마워했습니다. 저는 애써 괜찮다고 웃어 보이고 가방에 있던 휴지와 물티슈를 다 꺼내줬어요. 바로 재판 들어가셔야 할 텐데 옷을 다 버려서 어떡해요? 이거로라도 좀 닦으세요. 그 순간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어요. 글쎄 그 남자 변호사가 그 순간 저에게 첫눈에 반했답니다. 남자 변호사는 얼굴이 빨개져서는 그 자리에서 저에게 꼭 나중에 밥을 사겠다고 명함을 받아갔습니다. 저는 그 변호사가 누군지 어떤 사람인지 평소에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절대 이성으로서의 감정으로 도와준 게 아니었어요. 그 변호사가 근무하는 로펌이 힘들게 사는 서민들을 상대로 나쁜 짓을 하는 기업들 변호도 도맡아 하고 있거든요. 시위대 아저씨들이 말한 대로 돈만 밝히는 재수없는 변호사와 얽히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남자는 생각보다 저에게 진심이었어요. 대형 로펌 변호사라 일이 많아서 바쁠 텐데도 틈만 나면 저에게 연락을 해왔습니다. 저는 불편해서 연락을 피했습니다. 제 편견일지는 모르겠지만 어쩌지 남자의 의도가 곱게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제가 연락을 피하고 메시지에 답을 하지 않자 남자는 제가 일하는 직원까지 저를 만나러 왔어요. 저에게 꼭 밥을 사고 싶으니 저녁을 같이 먹자고요. 제가 괜찮다고 밥을 살 필요 없다고 했는데도 남자는 쉽게 물러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바빠도 식사는 하셔야죠. 딱 1시간만 저한테 주세요. 그 이상은 귀찮게 안 할게요. 저는 못 이기는 척 남자를 따라 나서서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사실 저는 내색하지 않았지만 남자에게 궁금한 게 많았어요.
절대 이성적인 감정은 아니었고 대형 로펌에서 일하는 변호사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검사로 일하면서도 내가 하는 일이 윤리적으로 옳은가, 증거에만 매달려 억울한 사람을 기소하는 건 아닌가 매일 고민하고 힘들 때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변호사는 뭐가 옳고 그른지 판단할 필요 없이 자신의 의뢰인에게만 한쪽으로 치우쳐져 변호하다 보면 윤리적으로 힘들 때가 없는지, 양심에 찔리지는 않는지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제 질문에 남자 변호사는 뭐가 그렇게 웃긴지 실실 웃었습니다. 법조계 생활 10년 동안 별의별 법조인을 다 만났지만 검사님 같은 순수한 사람은 아주 오랜만에 만나네요. 직장 생활하면서 내 윤리적인 마음이나 양심이 다 무슨 소용이에요. 내 의뢰인이 이기는 게 제일 중요하죠. 남자는 뼛속까지 완벽한 변호사였습니다. 저도 검사 생활을 하는 동안 언제나 옳은 길만 가고 부당한 일이 아니라고 당당하게 제 의견을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양심적인 사람은 아니에요. 아무리 일이고 직장 생활이어도 인간이라면 최소한의 양심은 있어야죠. 저와 남자 변호사는 종종 만나 일 이야기도 하고 점심도 같이 먹었습니다. 처음엔 뭐 저런 사람이 있나 싶은 마음으로 만났어요. 저하고는 모든 면에서 반대더라고요. 사람이 되게 자존감이 높고 매사에 자신감이 넘쳤어요. 자기 감정에 솔직하고 이상하리만큼 해맑았습니다. 특히나 남자의 부모님 이야기가 인상 깊었어요. 남자는 아주 어릴 때 부모님과 둘이 미국에 들어가 살았답니다. 아버지께서는 대대로 이어온 사업체를 운영하고 계셔서 한국에 계셔야 했는데 어머님께서 남자의 교육 문제로 미국에 가고 싶다고 해서 둘만 떠나게 됐답니다. 어머님께서 굉장히 깨어있는 분이셨네요. 아무리 자식 교육 문제 때문이라고 해도 혼자 그 어린 아들을 데리고 타지에 사신 걸 보면. 사실 진실은 그렇게 멋지지만도 않아요. 원래는 어머니께서 결혼 전에는 굉장히 자유분방한 분이셨는데 고지식한 집안에 시집와서 결혼 생활 내내 답답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핑계로 미국에 간 거래요. 아버지랑 좀 떨어져 있고 싶어서. 남자 말투나 분위기에서 묘하게 교포 느낌이 난다 했는데 남자는 어머니와 단둘이 미국에 10년이나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어머니랑 둘이 미국에서 지냈으면 하루 종일 어머니랑만 붙어 있었겠네요. 어머니께서 운전도 잘하세요? 그럼요. 우리 어머니 완전 카레이서예요. 운전하는 거 좋아하시거든요. 그렇구나. 너무 멋지시네요. 저는 어릴 때부터 겁이 많아서 운전면허도 못 땄는데. 남자는 제가 무슨 말을 하든 무슨 질문을 하든 항상 솔직하게 대답해줬어요. 제가 겁이 많아서 운전면허도 못 따고 차도 잘 타지 못한다고 하자 자신이 도와주겠다고 했어요. 남자는 저에게 매번 지극정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 일이라는 게 정말 모르는 거더군요. 세상에 저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구나 싶어서 신기한 마음으로 여러 번 만나다 보니 저와 남자는 어느새 연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만나면 만날수록 저와 다른 면에 자연스럽게 스며들었어요. 저와 남자는 반년 정도 연애를 했습니다. 둘이 모든 면에서 다른 것 치고는 반년 동안 한 번도 싸우지 않고 잘 지냈어요. 남자친구는 만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부터 자꾸만 결혼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본인 나이도 있으니 하루라도 빨리 결혼해서 저와 닮은 아이를 낳고 싶대요. 저는 이때다 싶어 남자친구에게 좋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남자친구의 부모님, 특히 어머니를 하루라도 빨리 만나고 싶다고 생각했어요. 남자친구에게 프로포즈를 받고 얼마 뒤 저는 드디어 남자친구의 집에 인사를 드리러 가게 됐습니다. 저는 들어가기도 전부터 심장이 뛰면서 말도 제대로 나오지를 않았어요. 사실 저는 어른들을 만나는 자리를 무서워해요. 특히나 처음 만나는 자리요. 처음 만나게 되면 자연스레 저의 이름이나 직업, 나이까지 다 소개해야 하고 밝혀야 되잖아요. 거기다가 더 나가게 되면 부모님과 함께 사냐, 부모님은 뭐 하시냐까지 나가야 되니 저에게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제가 결혼을 하겠다고 남자친구의 부모님을 만나러 갔으니 긴장하지 않을 수가 없었죠. 그런데 남자친구 부모님을 뵙는 일은 제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 일이었어요. 남자친구의 부모님은 첫 만남부터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남자친구의 본가는 어마어마했어요. 변호사인 남자친구가 태생부터 금수저라는 거 정도야 진작부터 알고 있었지만 집값 비싸기로 유명한 동네에 이런 으리으리한 전원주택에 살고 있었을 줄은 몰랐습니다. 이런 집은 드라마 속에서나 봤으니까요. 저는 절로 어깨가 움츠러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앞에서 긴장한 티를 낼 수는 없었어요.
안 그래도 제 남자친구네 집에 들어오자마자 저를 바라보시는 예비 시어머니의 눈빛이 화르륵 타오르고 있었거든요. 마치 금방이라도 저를 잡아먹을 것 같은 눈빛이었습니다. 남자친구의 어머니는 제가 마음에 안 드는 눈치였어요. 그런데 역시나 제 촉이 맞았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이 집에 온 것부터 다 마음에 안 드시는 것 같았어요. 내가 그렇게 데리고 오지 말라고 했는데 기어이 인연을 내 집에 데리고 와? 남자친구의 어머니는 겉모습도 드세고 무서워 보였는데 입을 열자 훨씬 더 기가 세 보였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다짜고짜 년이라고 하셨습니다. 사실 살면서 별의별 소리를 다 듣고 살기는 했지만 남자친구의 어머니에게 욕을 들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아휴, 아들 새끼라고 하나 있는 게 눈이 발이 달린 건지.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저런 년을 결혼하겠다고 집에 데리고 올 수가 있어. 엄마, 사람 앞에다 두고 뭐 하는 거예요? 유리씨가 뭐가 어떻다고 이래. 엄마 지금 실수하는 거야. 당장 유리씨한테 사과해요. 남자친구의 어머니는 연신 저를 흘겨보며 소리를 지르셨고 남자친구는 어머니의 반응에 당황해 어쩔 줄 몰라 했어요. 사실 저도 많이 놀랐어요. 제가 고아라는 사실을 알게 되시면 남자친구의 부모님께서 좋아하지 않을 수는 있겠다 싶기는 했는데 보자마자 이럴 줄은 몰랐습니다. 사실 제가 남자친구와 만나기 시작하면서 부탁한 게 하나 있었어요. 우리 사이가 더 진전되기까지 절대 남자친구의 부모님에게 제 배경에 대해 말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어릴 때 부모에게 버려져 보육원에서 자란 것과 직업이 검사인 것도 비밀로 해달라고 했어요. 나중에 만나 뵙게 되면 제가 직접 이야기하고 싶다고요. 물론 남자친구는 제 말이 이해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보육원에서 자란 게 자기 잘못도 아닌데 그걸 가지고 뭐라고 하면 그게 잘못된 거지. 더군다나 자기처럼 보육원에서 자라면서도 혼자 힘으로 공부해서 검사까지 된 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데. 남자친구는 있는 집에서 사랑을 듬뿍 받으며 자란 덕분인지 매사에 참 긍정적이었습니다. 가끔 남자친구를 보면 나도 부모님 있는 집에서 살았으면 저렇게 천진난만했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남자친구는 항상 해맑았습니다. 그래서 나한테 독하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많아. 내가 얼마나 독하면 부모도 없이 저렇게 악착같이 살았냐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실제로 제가 검사가 되고 나서 직접 들은 이야기입니다. 제가 일을 잘하면 역시 부모 없이 혼자 독하게 커서 잘한다였고 일을 잘 못하면 백도 없고 고아 출신이 저래서 어떻게 하냐고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 검사가 되고 나서는 제가 고아라는 사실을 제 입으로 직접 말할 수 없었습니다. 말해봐야 저한테 좋을 게 하나도 없었으니까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레 남자친구에게도 부모님께 말씀드리지 말라고 했습니다. 제가 남자친구의 부모님을 뵙기 전에 부모님께서 저에 대한 선입견을 가지고 마음대로 판단하지 않았으면 해서요. 제가 지금이야 다 자라서 어엿한 사회인으로 잘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렇지 않아요. 어릴 때 보육원에서 자라면서 받은 상처가 많다 보니 처음 보는 사람에게 부모님이 안 계신다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직도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보통의 어른들이라면 당신의 귀한 아들이 고아와 만나고 있다는 걸 달가워하실 리 없잖아요. 저를 보기도 전부터 만나지 말라고 하시거나 결혼은 절대 안 된다고 할까봐 두려웠어요. 저는 남자친구와 사이가 진지해지기 전부터 미리부터 제가 살아온 배경 때문에 괜한 소리를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남자친구는 분명 인사를 오기 전까지 부모님께 제 이야기를 전혀 하지 않았다고 했어요. 그런데도 남자친구의 어머님은 이미 저에 대해 알고 계신 것 같았습니다. 내가 사과를 하기는 왜 해? 사과는 주제도 모르는 처년이 나한테 해야지. 남자친구는 어머니에게 도대체 왜 이러는 거냐며 어디서 무슨 소리를 들은 거냐고 계속해서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제야 남자친구 어머니께서 저를 막대하는 이유를 말하시더군요. 홍기가 꽉 찰 때까지 도통 연애도 안 하고 손도 자꾸만 마다하길래 아무래도 이상해서 우리 아들 뒤를 좀 캐봤지. 남자친구의 뒤를 캤다는 어머니의 말에 저는 순간 놀라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그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니까요. 남자친구도 어머니의 말에 놀랐는지 도대체 무슨 뒤를 캤다는 거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그러자 어머니께서 하는 말이 정말 쇼킹했어요. 네가 나 모르게 여자 만나고 다니는 줄 내가 모를 줄 알아? 돈 주고 사람 하나 붙이면 네가 누구랑 뭘 하고 다니는지 나야 금방 알지. 엄마, 지금 나한테 사람 붙이고 미행했다는 이야기야? 엄마 아들 변호사야. 아무리 생각이 없어도 어떻게 변호사 아들한테 사람을 붙여?
변호사는 아들 아니야? 내 아들이 뻔히 말도 안 되는 짓거리 하고 다니는데 엄마로서 어떻게 가만히 있니? 남자친구는 답답하다는 듯 머리를 쥐어짰습니다. 거기다가 저를 보고 미안해 어쩔 줄 몰라 했어요. 그러면 뭐래요. 어머니는 전혀 저나 남자친구에게 미안한 마음이 조금도 없었는데요. 웬 여자랑 붙어 다니길래 어떤 여자인지 기대했더니만 어쩜 부모도 없는 고아 출신에 다 쓰러져가는 월세방에나 사는 여자를 만나고 다닐 수가 있어? 아들, 엄마가 얼마나 실망한 줄 알아? 그래도 똑똑한 놈이니 저러다 말겠거니 했더니만 어떻게 결혼까지 하겠다고 저런 년을 집에 데려와? 말 그대로 남자친구 뒤에 사람을 붙여 저에 대해 알아보셨나 봐요. 제가 고아라는 것도 제가 월세에 사는 것도 벌써 알고 계셨어요. 엄마, 남들보다 배울 만큼 배웠다는 사람이 무식하게 년이 뭐야 년이. 그리고 천박하게 어떻게 사람 뒤를 캐고 다닐 수가 있어. 남자친구는 어머니의 행동이 기가 막히다는 듯 기를 차했어요. 그러면서 제게 다가와 어머니를 대신해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 순간 남자친구 어머니는 가만히 있지 않으셨습니다. 저를 노려보며 노발다발했어요. 얼씨구, 저게 아주 여자한테 미쳤네 미쳤어. 저런 년 뭐가 볼 게 있다고 싸고 돌아 싸고 돌기는. 너 정말 내 아들 맞아? 제발 정신 차려. 저런 별 볼 일 없는 게 뭐가 좋다고 이래. 엄마, 이제 정말 그만해. 유리씨 얼마나 귀하고 훌륭한 사람인데 그래. 엄마 자꾸 이러면 나 이 집에서 나갈 거야. 남자친구는 끝까지 제 편을 들었습니다. 그 모습에 남자친구의 어머니는 혈압이 오르는지 뒷덜미를 잡았어요. 귀하고 훌륭? 웃기고 자빠졌네. 그거야 부모 있는 애들한테 하는 말이지. 야, 부모도 없는 고아 주제에 네가 감히 내 변호사 아들을 넘봐? 너도 우리 집 와보니까 네 주제를 알겠지? 내 아들이랑 너랑은 수준 자체가 다르다는 거. 남자친구에게 하다하다 안 되니 저에게 화살이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믿기지 않는 일이 벌어졌어요. 드라마 속 재벌들은 아들의 여자를 떼어내기 위해 돈봉투를 던지고 물도 엎어버린다는 거야 많이 봐서 알고 있었지만 이런 일이 현실에서도 일어날 줄은 생각도 못했어요. 남자친구의 어머니는 다짜고짜 제 뺨을 세게 날렸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일에 저도 어안이 벙벙해져서 그대로 자리에 우뚝 멈춰서고 말았습니다. 엄마! 지금 뭐 하는 거야? 미쳤어? 유리씨, 괜찮아요? 놀란 남자친구도 저에게 달려와 어머니를 쏘아봤습니다. 하지만 남자친구의 어머니는 처음 보는 제 뺨까지 때려놓고도 전혀 미안한 기색이라고는 없었습니다. 제 뺨을 때려놓고도 뻔뻔하게 눈으로 노려보는 모습을 보니 사이코패스가 따로 없었어요. 지금이야 이 엄마가 너무한다고 원망스럽겠지만 살아봐. 사람은 다 끼리끼리 살아야 탈이 없는 거야. 이 순간 내가 인연 떼어내준 거 너도 나중에 엄마한테 고맙다고 할 거다. 너도 나한테 이런 취급 받았으면 쪽팔린 줄 알고 썩 꺼지지. 뭘 그렇게 멍하니 서 있어? 난 눈에 흙이 들어가도 너 같으면 일 볼 생각 없으니까 내 아들 옆에서 당장 꺼져. 남자친구의 어머니는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무식하고 아주 깊은 속까지 천박했습니다. 저는 그런 순간에도 어떻게든 이성을 붙잡고 잘 버텨보려고 했어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반격을 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남자친구의 어머님, 아니 이 여자의 손바닥이 제 뺨에 닿는 순간 저도 모르게 이성이 날아가고 말았습니다. 도저히 아무렇지도 않은 척 참고 있을 수가 없었어요. 저는 떨리는 손을 간신히 부여잡고 여자에게 다가갔습니다. 이까짓지? 변호사? 그게 뭐가 그리 대단하다고 감히 내 뺨을 때려? 나는 당신한테 엄마까지 뺏기고도 혼자 힘으로 대한민국에서 검사된 사람이야. 나라고 당신 못 때릴 것 같아? 저는 그 길로 그 여자에게 다가가 손을 번쩍 들고 똑같이 뺨을 날려줬습니다. 그 순간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 모두가 눈이 다 휘둥그레졌어요. 여자는 제가 자신의 뺨을 때린 것에도 놀랐지만 제가 검사라고 말한 거에 더 놀란 것 같았어요. 저는 곧바로 미간을 구기며 제 가방에서 명함을 한 장 꺼냈습니다. 그러고는 여자의 얼굴에 던져줬어요. 왜? 내가 검사라니까 쫄려? 자, 김미숙 씨 똑똑히 봐요. 당신이 죽인 고미영의 딸 고유리가 어떻게 자라서 대한민국 검사까지 됐는지.
제가 그 여자의 이름을 부르며 소리를 지른 순간 집안에는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때였어요. 멍해진 얼굴의 남자친구가 손을 벌벌 떨며 제게 다가왔습니다. 유리씨, 지금 무슨 소리라는 거예요? 우리 엄마가 죽이긴 누굴 죽여요? 우리 엄마는 김미숙이 아니라 김미라예요. 유리씨가 뭔가 단단히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엄마 그런 사람 아니에요. 제 말에 남자친구는 혼란스럽다는 듯 눈을 굴렸습니다. 그럴만했죠. 아무리 자식이라도 자신의 부모에 대해 모든 걸 다 아는 건 아니니까요. 저처럼 말이죠. 뭐야? 네가 내 진짜 이름을 어떻게 알아? 아니, 네가 누구 딸이라고? 고영미? 그게 누군데? 누구긴 누구야. 당신이 그 비싼 외제차로 치고도 그냥 도망가버려서 죽은 바로 그 여자지. 엄마, 이게 다 무슨 소리야? 엄마 진짜 이름이 김미라가 아니라는 거야? 설마 정말 김미숙이야? 순간 분위기는 말도 안 되게 흘러갔습니다. 바로 조금 전까지 제 앞에서 소리를 질러대던 그 여자는 어디 가고 김미숙이라는 단어 하나에 혼란스러워하는 여자만이 남아있었죠. 이렇게 만난 김에 차분하게 앉아서 그날 사건에 대해 이야기나 좀 나누려고 했는데 흥분하면 손부터 올라가시는 분이라 아무래도 안 되겠네요. 김미숙 씨는 경찰관이 있는 조사실에 가서 제대로 조사받는 게 낫겠어요. 오라, 생각났다. 네가 그때 그년 딸이구나. 근데 어쩌지?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서 증거는 하나도 안 남았을 텐데. 거기다가 뺑소니 공소시효는 10년이야. 10년은 진작이 지났는데 네가 뭘 어쩔 건데? 나쁜 년도 이런 나쁜 년이 없었어요. 모르는 척 뻔뻔하게 굴더니만 제가 진짜 이름까지 말하며 몰아붙이니 결국은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거기다가 이미 뺑소니 공소시효에 대해서도 다 알고 있었더라고요. 뺑소니는 무슨... 당신은 뺑소니가 아니라 살인이야, 살인. 사고 나자마자 병원에 데리고 갔으면 우리 엄마 살았을 수도 있다고. 당신이 그냥 그대로 두고 가는 바람에 우리 엄마가 죽은 거라고. 저는 여자의 뻔뻔함에 절로 설움이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그때였어요. 가만히 상황을 지켜보던 남자친구가 순간 표정이 바뀌더니 제 앞을 가로막고 섰습니다. 당신 설마 처음부터 이러려고 나한테 접근한 거야? 그래서 내 옷에 묻은 달걀도 다 닦아준 거냐고. 남자는 그제야 제가 왜 이곳까지 오게 됐는지 곱씹어본 것 같았어요. 그래, 처음부터 당신들한테 이럴 의도로 접근한 거야. 어쩔래? 당신 엄마 때문에 나랑 우리 엄마는 평생 생이별하고 살았어. 내가 이 정도 복수도 못해? 저도 화가 나고 흥분해서 아무 말이나 막 하기는 했지만 사실 처음부터 이러려고 접근한 건 아니었습니다. 뺑소니 사고의 가해자 아들이라는 사실은 대충 알고 있었지만 이성으로서 저에게 먼저 접근한 건 남자였어요. 검사라는 게 복수를 하려면 제대로 해야지. 아무리 살인죄로 몰아가도 공소시효 15년인 거 몰라? 15년이면 이미 지나고도 한참 지났어. 이런 놈인 걸 모르고 만난 건 아니었지만 역시 대형 로펌 변호사가 맞았어요. 바로 자기 엄마 변호를 하더군요. 그 엄마의 그 아들이었습니다. 뻔뻔하게 둘이 똑같았어요. 모르는 건 내가 아니라 당신들이지. 당신 엄마 사고치고 나서 당신 데리고 유학 핑계로 미국에 20년이나 넘게 있다 왔잖아. 가해자가 범죄 저지르고 국외에 나가 있으면 공소시효 중단되는 거 잊었어? 순간 두 사람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러더니 여자는 어쩔 줄 몰라 하며 아들에게 매달렸어요. 아들, 전혀 말 사실 아니지? 이미 다 공소시효도 지난 일이고 증거도 없는데 날 무슨 수로 잡겠어? 그거야.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외국에 나가 있을 때는 그런 거지. 우리 엄마는 내 교육 때문에 들어간 거야. 그리고 우리 엄마가 범인이라는 증거 있어? 증거 있냐고? 인간이 참 치졸합니다. 사고가 난 지 벌써 몇십 년 전의 일이에요. 사고가 났을 때야 무서워서 도망갔다고 해도 시간이 지나 피해자의 딸이 여기까지 찾아왔으면 순순히 자백하고 벌을 받을 생각을 해야지 어쩜 저렇게 야비하게 굴 수가 있을까요? 그거야. 지금부터 조사하면 다 나오겠지. 사실 여기 오기 전까지 일말에 기다리랬습니다. 제가 그때 그 사건의 피해자 딸이라고 하면 눈물을 흘리면서 죄를 인정하고 조금이나마 뉘우쳤길 바랬어요. 그런데 이 여자는 전혀 갱생의 의지가 없었습니다.
저는 한숨을 크게 내쉬고 곧바로 핸드폰을 꺼내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저씨, 저 유리예요. 지금 김미숙 씨 체포했습니다. 이쪽으로 와주실 수 있어요? 잠시 뒤 저와 어릴 때부터 깊은 인연이 있는 경찰 아저씨께서 동료 형사들을 데리고 어머니의 뺑소니 살해, 은폐, 가해자 김미숙을 잡으러 왔어요. 이게 다 무슨 소리냐고요? 다들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사실 저는 김미숙 이 여자를 찾기 위해 남자친구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했습니다. 제가 수많은 직업 중 검사가 된 이유도 이 여자를 찾아내기 위해서였어요. 이유는 이랬습니다. 제가 초등학교에 다니던 시절 학교가 끝나고 보육원으로 돌아왔는데 원장님께서 저를 부르셨어요. 원장님께서는 저에게 놀라지 말라고 하시며 사진 한 장을 보여주셨습니다. 사진에는 앳된 젊은 여자가 어린 아기를 안고 있었어요. 젊은 여자는 밝게 웃고 있었습니다. 조금 전 경찰 한 분이 찾아왔는데 몇 년 전 우리 보육원 근처에서 뺑소니 사고로 사망한 여자가 있었는데 그 여자분 신원이 계속 안 밝혀지다가 최근에야 가족이 찾아와서 신원을 찾았다네. 근데 그 여자분이 글쎄 유리 너를 낳아주신 분이란다. 그날의 충격은 지금까지도 생생해요. 저를 낳아주신 어머니의 신원을 밝힌 가족들의 말에 따르면 어머니는 갓 20살이 되자마자 사고를 쳐서 저를 가지셨답니다. 가족들 모두 저를 낳는 걸 반대했지만 어머니는 혼자라도 저를 낳고 키우겠다고 집을 나가버렸대요. 그러고는 가족들과 연락을 끊었답니다. 경찰들 말로는 어머니 혼자 저를 키우다 생활고에 시달려 아무래도 잠깐 보육원에 저를 맡기고 일을 할 생각이었다는 것 같아요. 뺑소니 사고 당시 가방에서 이력서와 면접을 보려던 회사 주소가 적힌 수첩이 있었대요. 저를 보육원에 데려다 두고 돌아가던 중 사고를 당한 거죠. 저를 낳아주신 어머니는 이제야 가족들 품에 돌아가 장례를 치렀대요. 하지만 어머니의 가족들 모두가 저에 대한 양육은 포기했기 때문에 저는 계속 보육원에 있어야 한대요. 어머니의 뺑소니 사건을 조사 중이던 경찰 아저씨는 제가 안쓰러웠는지 사진과 어머니의 수첩을 전해주러 보육원으로 오신 거였어요. 이걸 보면 어머니께서 저와의 약속을 어기려고 한 건 아니라는 걸 제가 알게 될 거라고요. 경찰 아저씨가 주고 간 수첩에는 어머니의 육아 얘기가 적혀 있었습니다. 저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저를 낳고 얼마나 기뻐했는지가 자세히 적혀 있었어요. 저는 며칠 뒤 무작정 그 수첩을 들고 경찰서로 찾아갔어요. 경찰 아저씨는 저를 보고 적잖이 당황하셨지만 저는 도저히 궁금해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엄마를 죽게 한 뺑소니 범인은 잡았어요? 미안하다. 아저씨가 어떻게든 잡으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몇 년이나 된 사건이다 보니 아무래도 증거가 부족하네. 그래도 아저씨가 포기하지 않고 엄마 죽인 사람 꼭 잡을게. 저도 아저씨 돕고 싶어요. 그 범인 잡으려면 제가 뭘 하면 돼요? 그때까지도 매일 밤만 되면 울어대던 울보가 어디서 그런 용기가 났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어떻게 하면 엄마를 죽인 범인을 잡을 수 있는지, 제가 도울 방법은 없는 건지 궁금했습니다. 어린아이가 갑자기 찾아와 뭐든 돕겠다고 했으니 아저씨는 아마 당황하셨을 거예요. 그런데도 아저씨는 신중하게 고민하시더니 제게 한마디를 하셨어요. 아저씨가 경찰이니까 어떻게든 그 나쁜 놈 잡을게. 만약에 아저씨가 네가 어른이 될 때까지 그 나쁜 놈 못 잡으면 네가 법에 대해 잘 아는 정의로운 어른이 돼서 아저씨 좀 도와줄래? 법에 대해 잘 아는 정의로운 어른이 누군데요? 아저씨처럼 경찰이 되면 돼요? 경찰도 좋지만 아저씨보다 더 힘이 센 검사나 판사가 돼서 나타나주면 아저씨는 더 고맙지. 그 한마디였습니다. 당시 경찰 아저씨는 어린 저에게 큰 짐을 지고 평생 살게 하고 싶지 않아서 저에게 최대한 희망을 가지고 살게 해주고 싶었대요. 그래서 한 말이었다는데 저는 그 말 한마디를 믿고 법조인이 되기 위해 부단히도 노력을 한 거죠. 그렇게 저는 검사가 되자마자 어머니의 사건을 파헤쳤어요. 워낙 오래된 사건에다가 시골 동네라 증거도 없고 목격자도 없었지만 그래도 저는 끝까지 범인을 찾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러던 중 사건은 의외의 곳에서 말도 안 되는 타이밍에 풀렸습니다. 제가 조사 중인 사건 중에 살인사건의 은폐를 도와준 심부름센터가 하나 있었어요.
조사 중 심부름센터에서 뺑소니를 친 사람들의 의뢰를 받고 증거를 지워주기도 한다는 이야기를 듣게 됐습니다. 저는 그때부터 제가 살았던 보육원 근처 심부름센터란 센터는 다 뒤지고 다녔습니다. 혹시나 보육원 근처에서 사고를 낸 가해자가 근처에서 심부름센터를 이용한 건 아닌가 싶어서요. 그런데 드디어 하늘이 저를 도왔습니다. 주변 심부름센터들을 조사하던 중 한 곳에서 뺑소니의 사고 있었던 비슷한 시기에 폐업을 한 곳이 하나 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됐어요. 폐업한 가게 사장이 폐업하면서 웬 부잣집 사모님 하나를 제대로 물었다며 이제는 힘든 일 안 해도 된다는 소리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폐업한 가게 사장을 찾아가 조사하던 중 뺑소니를 친 가해자가 김미숙이라는 여자라는 증거를 확보했어요. 거액을 주고 일을 맡긴 증거가 그 사장에게 그대로 있더라고요. 그리고 사고가 난 직후 여자가 갑자기 개명하고 아들을 데리고 미국에 가버렸다는 사실도 알게 됐습니다. 저는 김미숙이 범인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증거를 모으던 중 그 여자의 아들이 변호사라는 사실까지 알게 됐어요. 제 인생과 어머니의 인생을 무참히 짓밟은 인간들이 얼마나 잘 사는지 궁금해서 그 여자의 아들에 대해 조사했습니다. 그런데 너무도 멀쩡하게 잘 먹고 잘 사는 모습을 보니 저도 모르게 배알이 꼬였어요. 그래서 남자를 더 자세히 알고 싶어 먼저 다가간 거였습니다. 물론 남자가 저를 좋아하게 된 건 계획에 없었어요. 하지만 그런 마음을 이용해서라도 복수하고 싶을 정도로 제 마음은 간절했습니다. 이 정도로 하늘에 계신 어머니의 서름이 풀리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김미숙에게 가장 큰 절망을 느끼게 해주고 싶었어요. 그토록 아끼는 아들 앞에서 손목에 수갑을 차는 모습을 보이게 하고 싶었습니다. 그 후로는 어떻게 됐냐고요? 김미숙은 현재 감옥에 있습니다. 뺑소니를 치고 그대로 피해자를 방치해 살인에 이르게 한 죄와 심부름센터를 고용해 증거를 은폐하려던 정황, 그리고 이름까지 개명하고 미국으로 넘어간 것까지 모두 다 형량에 포함됐습니다. 이재와 김미숙이 벌을 받게 된 게 속상하기도 하지만 어쩌면 잘 될 일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젊어서 감옥에 갔다면 나이가 들기 전에 나와 자신이 무슨 짓을 한지도 모르고 또 천연덕스럽게 살아갔을 거예요. 그런데 다 늙어서 사건의 진실이 밝혀져 감옥에 들어갔으니 출소할 때쯤이면 아마 80은 됐을 겁니다. 자식이 결혼하고 손주를 낳는 것도 아마 못 보겠죠. 저는 얼마 전 처음으로 어머니께서 계신 납골당에 처음으로 다녀왔습니다. 사실 경찰 아저씨께서 진작 알려주셨기 때문에 어머니가 어디 계신지 알고는 있었지만 도저히 찾아뵐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래도 어머니를 뵐 수 있을 것 같아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경찰 아저씨에게 받았던 사진과 수첩도 납골당 안에 넣어드렸어요. 이 사진과 일기 덕분에 지금까지 잘 참고 견뎌서 검사까지 됐습니다. 이제 범인도 잡았으니 어머니도 그곳에서는 부디 아무 근심 없이 즐겁게 보내세요. 제 인생을 돌아보면 부모 없는 고아라는 사실에 너무도 많은 중점을 두고 살아왔던 것 같아요. 스스로 안쓰러워하고 불쌍해하며 행복이 뭔지 즐거운 게 뭔지도 모른 채 바보처럼 살았습니다. 이제는 그러지 않을 거예요. 어머니께서 물려주신 고유리 제 이름으로 당당하게 살아갈 겁니다. 저의 기구하고도 영화 같은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인생 선배님들께서 저에게 앞으로도 씩씩하게 잘 살라고 응원의 메시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사연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실 거죠? 그럼 두 번째 사연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평생을 건설 노가다 현장에서 흙먼지 마시며 살아온 70살이 넘은 노인네입니다. 아내와도 사별한 지가 20년이 넘어서 영락없는 호라비 노가다꾼 할배지요. 제게는 20년간 지극정성으로 기른 의붓딸이 하나 있습니다. 친자식은 아니었지만 아이 엄마를 무척이나 사랑했기에 그 사람의 딸인 이 녀석을 친딸보다도 더 정성스럽게 길렀다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그런 딸아이가 이 애비의 진심도 모르고 가슴에 비수를 꽂은 일이 있어서 오늘은 그 하소연을 좀 해보려고 이렇게 펜을 들었습니다. 저는 찢어지게 가난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아버지는 전쟁통에 돌아가셨는데 그때는 제가 갓난쟁이였을 때라 평생 아버지의 얼굴조차 본 적 없이 살았습니다. 몸이 약했던 어머니는 여기저기 친척집을 떠돌며 얹혀 살면서 어렵게 저와 누나를 기르셨죠. 저와 누나는 국민학교에 들어갔을 적부터 품팔이를 하며 스스로의 생계를 알아서 책임져야 했습니다.
저는 그때부터 구두 닦기부터 해서 남의 집 소장농은 물론 시장 배달 일에다가 심지어는 똥구루마 짊어지는 일까지 말 그대로 안 해본 일이 없습니다. 그러다가 12살쯤 되었을 때였을까요? 공사 현장에서 벽돌 나르는 일을 하면 일주일치 삭슬 하루 만에 벌 수 있다는 말을 듣고선 처음으로 노가다판에 발을 들였습니다. 체구도 작고 어려서 힘이 없던 저를 현장 소장 아저씨는 단박에 문전박대했지만 제가 몇 날 며칠을 조르고 졸라 겨우 일을 할 수 있게 됐죠. 어린 제가 하기에 공사장 일은 정말 험하고 힘들었습니다. 첫날 일을 마치고선 그대로 도망가 버릴까 생각도 했지만 어렵게 제게 일을 맡겨주신 현장 소장님을 생각해서라도 그럴 수 없었습니다. 게다가 그 일을 하지 않으면 병약한 홀어머니를 돌볼 수가 없었기에 정말 이악 물고 열심히 했습니다. 그렇게 공사장에서 이 일 저 일 하다 보니 저를 좋게 보신 현장 소장님이 혹시 정식으로 미장공 일을 배워보겠느냐고 제안을 하셨습니다. 어이 홍만식이, 내가 솔직히 처음엔 네 놈이 며칠도 못 버티고 꽁무니를 내뺄 줄 알았는데 어린 놈이 요령 하나 안 피우고 몸 부서져라 열심히 일하는 모습 보면서 내가 아주 너를 다시 봤다. 저기 저 김씨가 미장일이라면 대한민국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운 양반인데 저 양반한테 배우면 평생 굶고 살진 않을 거야. 어이 김씨, 그 얼마 전에 보조하던 놈 하나 도망갔다 그랬지? 요 놈 대신 데려가다 한번 잘 써봐. 아버진 전쟁통에 돌아가시고 홀어머니 모시고 사는 불쌍한 놈이니까 어떻게 입에 불칠이라도 하게 자네가 좀 키워보라고. 벽돌공은 아직 체구가 작아서 계속 시키기가 좀 그래. 아따 성님, 요 쬐끈한 놈이 이 공사판의 꽃, 공사판의 하이라이트, 건축 작업의 활용 점정, 허벌나게 섬세한 요 미장쟁이 일을 거시게 할 수 있겠소. 아이 나도 부모 없이 자라불어서 사정 딱한 건 그냥 못 본 척 넘어가긴 좀 거시게 한디. 아야, 너 정말 안 토끼고 일 배워볼 수 있겠냐? 네, 아저씨. 저 뭐든 가르쳐만 주세요. 밥 벌어먹을 수 있는 일이면 뭐든지 다 할 수 있어요. 어허, 인자부터는 아저씨가 아니고 사부님이라고 불러보러라. 나간 이놈을 대한민국 1등 미장쟁이로 만들어줄란께. 그렇게 저는 스승인 김씨 아저씨 밑에서 미장공 일을 열심히 배웠습니다. 중학교에까지 진학할 사정이 여의치 않았기에 저는 국민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본격적으로 김씨 아저씨를 보조하면서 차근차근 기술을 습득해 나갔습니다. 그렇게 10년 가까이 공사 현장에서 미장 일을 배우고 나니 저도 꽤 숙련된 전문가가 되어 있었습니다. 아야 만식아, 나가 이제 니놈한텐 더 가르쳐줄 것이 없는 것 같은께 인자부터는 얼른 군대 갔다 와서 독립을 해보러라. 그 정도 기술력이면 어디 가서 굶어 죽진 않을 텐께. 저는 그렇게 스승님이었던 김씨 아저씨께 큰 절을 올리고 그 곁을 떠났습니다. 때마침 영장이 나와서 군대를 다녀오게 됐고 제대할 때쯤 되니까 공교롭게도 국가에서 발급하는 미장기능사라는 자격증 시험이 생겼죠. 이미 10년 넘게 공사판에서 실력을 쌓은 저에겐 식은 죽 먹기인 시험이었기에 어렵지 않게 자격증을 취득하고 그때부터 그것이 평생의 업이 되어 살았습니다. 많은 돈을 버는 직업은 아니었지만 아껴 살면 적어도 제 한 몸과 홀어머니 모시는 데에는 부족함이 없었죠. 그때쯤엔 누나도 이미 시집을 가서 잘 살고 있었기에 이제야 우리 가족이 찢어지는 가난을 벗어나 사람답게 살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죠. 공사판에서 일하다 보면 참 별의 별일이 다 있는데 무엇보다도 항상 안전사고의 위험이 제일 큰 화두입니다. 건축 장비와 기술이 현대화된 요즘에도 그렇게 사고가 많이 나는데 그 시절의 기술력과 안전 불감증을 생각하면 시도 때도 없이 인사사고가 발생을 했던 건 이상한 일이 아니었죠. 한번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제가 그때 당시 일하던 현장에 하청을 맡긴 도급업체 대표가 불시에 방문을 했는데 보통은 감독관을 보내거나 대신할 사람을 보내는데 대표가 직접 그것도 아무런 언지도 없이 방문을 한 것은 드문 일이라 현장에 있던 저희 모두는 당황한 상태였죠. 하필이면 그날따라 현장의 각종 자재 및 작업 현장이 정리가 안 된 상태였고 언제 사고가 나도 이상한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아니 이보시오. 믿고 일을 맡겼는데 현장이 이렇게 난장판이어도 되는 거요? 작업 현장이 이 모양인데 공사는 또 얼마나 부실하게 했을지. 당신이 현장 소장이요? 네, 대표님. 대표님이 갑자기 이렇게 방문하실 줄은 몰랐습니다. 막 어제까지 중요한 작업을 마치고 오늘 조금 쉬엄쉬엄 가는 날이라 좀 정리가 안 된 건데 뭔가 오해를 하신 것 같습니다. 앞으로 항상 현장 정리에 힘쓰겠습니다. 이 양반이 어디서 약을 팔고 앉아있어? 내 이 시간부로 당장 당신네 대표 찾아가서 계약 해지할 테니 그런 줄 아쇼. 그렇게 그 대표님이 현장 소장님을 심하게 나무라고 있던 찰나였습니다. 저기!
위험해요! 근처 크레인에 간당간당하게 매달아 놓았던 철물 건축 자재가 막 떨어지려고 하는데 하필 그 밑에 그 대표님과 현장 소장님이 서 있었고 저는 재빨리 몸을 날려 두 사람을 반대편으로 크게 밀쳤습니다. 엄청난 굉음과 함께 크레인에서 떨어진 자재들은 저희가 몸을 날려 널브러진 바닥 바로 옆에 아슬아슬하게 떨어졌죠. 하마터면 거기 있던 모두가 목숨을 잃을 뻔한 엄청나게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그 대표님은 자칫 목숨을 잃었을 수도 있는 그 상황에 더욱 분개하며 말했습니다. 내가 이럴 줄 알았지! 이딴 식으로 일하는 사람한테 일을 맡기다니, 아유! 내가 당신네들 계약 해지뿐만 아니라 손해배상까지 톡톡하게 청구할 테니 그렇게 하시오! 그렇게 돌아서던 분은 저에게 와서 한마디 건넸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내 목숨 구해준 선생님 이름 석자라도 듣고 싶소. 선생 아니었으면 내 오늘 황천길로 직행할 뻔했습니다. 무사하셔서 다행입니다. 제 이름은 홍만식이라고 합니다. 홍만식 선생님, 기억하겠습니다. 그럼 이만. 그렇게 돌아간 그 대표님과는 그것이 마지막일 줄 알았는데 오랜 세월이 지나 정말 우연찮은 기회로 다시 뵈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좀 뒤에 가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다음날 다시 현장에 갔을 때는 공사가 당분간 중단이 되었으니 더 이상 그 현장에는 나오지 않아도 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나중에 전해 듣기로는 그 도급업체 대표님과 하청업체 간의 법적 분쟁으로까지 일이 번지게 됐다고 했습니다. 그 뒤로 건물이 어떻게 됐는진 모릅니다. 저의 목숨조차 위험했던 현장이었기 때문에 그 뒤로 다시는 그쪽으로 발길을 두지 않았거든요. 이처럼 험한 현장에서 파리 목숨처럼 일하는 데다가 늙은 홀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저였기에 장가를 가기란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40이 훌쩍 넘을 때까지 노총각으로 살았으니 결혼은 거의 포기한 상태였죠. 사실 누나를 통해서 선자리도 몇 군데 들어왔었습니다만 괜한 저의 자격지심에 다들 깊은 관계로까지 이어지진 못했죠. 그렇게 가정을 이루는 것을 포기하고 있을 때쯤 현장에서 같이 일하던 여자 도배사 한 명과 연이 깊어졌습니다. 네, 이 사람이 바로 제 아내입니다. 처음에 알게 됐을 땐 애딸린 과부라고 전해 들었는데 참한 용모와 달리 홀로 딸아이를 먹여 살려야 했기 때문에 성격은 둘도 없는 여장부였죠. 나이도 저보다 10살이나 어리고 여자 도배사는 그때 당시에 정말 흔하지 않았기에 그런 그녀가 현장에서 적응을 해낼 수 있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일이었습니다. 현장의 아재들이 시도 때도 없이 치근덕거리고 농담을 할 때도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맞받아치거나 싸우는 모습을 보면서 저런 게 아이 혼자 키우는 엄마의 힘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죠. 저 역시 홀어머니 밑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런 그녀의 모습에 큰 호감을 갖게 됐습니다. 그녀 역시 모두가 자기한테 치근덕거릴 때에도 묵묵히 자기 할 일만 열심히 하는 제 모습에 끌렸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서로에게 호감을 느끼고 가까워지면 질수록 이 사람과 그 딸아이의 앞날을 책임지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내는 처음에는 자신이 애딸린 홀엄마라는 사실에 결혼을 망설였지만 저 역시도 이제 곧 쉰을 바라보는 노총각에 홀어머니를 모시고 사니 어차피 비슷한 신세 아니겠냐며 끈질기게 설득했습니다. 그렇게 아내는 결국 마음의 문을 열었고 결혼을 약속하게 됐습니다. 처음 딸아이를 만나던 순간이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이제 갓 중학생이 된 사춘기 소녀였죠. 민정아, 인사드려. 새아빠 되실 분이야. 네가 민정이구나. 엄마 통해서 얘기 많이 들었어. 공부도 아주 잘하고 엄마 말씀도 잘 듣는다지? 아저씨는 홍만식이라고 한다. 엄마, 그게 무슨 소리야? 새아빠라니. 누구 맘대로 새아빠야. 나한테 아빠는 우리 아빠밖에 없어. 아저씨 우리 집에서 나가요. 얘, 너 이게 아저씨한테 무리하게 무슨 짓이야? 얼른 사과드리지 못해? 몰라. 엄마 미워. 딸아이는 저를 처음 보는 자리에서 대놓고 싫은 티를 내며 그 자리를 뛰쳐나갔습니다. 사실 처음부터 저를 두 팔 벌려 환영할 거란 기대는 하지 않았지만 너무나 격하게 저를 거부하는 모습에 사실 상처를 받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저 역시도 그 나이 때 제 어머니가 재혼을 하실 거라 했다면 분명히 똑같은 반응을 했을 거란 생각에 한편으론 그 아이의 행동이 이해가 가기도 했습니다. 미안해요, 만식씨. 제가 아직 지 아빠를 못 떠나보냈나 봐요. 괜찮아. 시간이 지나면 점차 받아들이겠지. 중요한 건 민정이도 이제 내 딸이 될 거라는 사실이고 당신이랑 나랑 민정이 셋이 오순도순 행복하게 잘 살자. 고마워요, 만식씨.
그렇게 저희는 혼인신고만 하고 그날로부터 함께 살기 시작했습니다. 다행히 어머니 눈안에서 모신다고 하여 저도 마음의 짐을 하나 덜고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가장 큰 숙제는 딸아이의 마음을 여는 것이었죠. 처음 1년은 저랑 겸상도 하지 않았습니다. 학교 갔다가 돌아오면 바로 자기 방으로 직행을 했고 거의 한 번도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루는 학부모 상담이 있어서 아내가 학교에 방문을 해야 했던 일이 있었는데 하필이면 아내의 일이 바빠서 갑자기 가기 힘든 상황이 됐습니다. 때마침 제가 그때는 시간이 남아서 대신 방문을 했습니다. 딸아이 방과 후 담임선생님과 약속한 시간에 찾아뵙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뭐예요? 아저씨가 여길 왜 와요? 민정아, 웬일로 이 시간까지 집에 안 가고 있었구나. 어머니가 바쁘시다고 해서 아버님이 이렇게 대신 오셨어. 선생님, 이 아저씨 제 아빠 아니에요. 아저씨 얼른 일어나세요. 얼른요. 민정아, 아무리 그래도 아버지께 이게 무슨 무례야. 아빠 아니라니까요. 아, 짜증나 진짜. 딸아이는 또 한 번 그렇게 저를 등지고 뛰쳐나갔습니다. 늘 딸아이의 뒷모습만 보는 것 같아 서글펐죠. 선생님, 죄송합니다. 저 아이가 아직 저를 받아들이기엔 이른 것 같네요. 아버님도 고충이 많으시겠어요. 민정이가 공부도 잘하고 참 예의가 바른 아이인데 이런 모습은 저도 처음 봐서 당황스럽네요. 어쩔 수 없죠. 언젠간 마음 열겠죠. 하지만 그렇게 영원히 열릴 것 같지 않던 딸아이의 마음도 제가 계속해서 잘해주고 챙겨주니까 아주 조금씩 마음을 여는 것 같았습니다. 틈만 나면 제가 꼬깃꼬깃 모아놓은 돈들을 털어서 또래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선물이나 먹을 것들을 사다 줬고 열리지 않는 방문 앞에 늘 그것을 쌓아뒀는데 어느샌가 방문에 쌓여있던 그것들을 점차 방 안으로 한두 개씩 들고 들어가는 모습을 봤거든요. 저는 이제야 저 아이가 저를 점차 받아들이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따금씩 셋이서 한식탁에서 밥을 먹기도 했습니다. 물론 밥 먹는 동안 거의 한마디도 하지 않았지만 그 어색한 순간마저 제게는 매우 감사한 순간이었죠. 이제 그렇게 딸아이도 마음의 문을 열어가니 아내와 저는 열심히 각자 일을 하면서 딸아이만 잘 부양하면 꽤 행복한 가족이 되겠다라는 생각에 행복에 겨워있을 때쯤이었죠. 그만 제 인생에서 가장 가슴 아픈 일이 생기고야 말았습니다. 아파트 현장에서 일을 하던 아내가 그만 실족사를 한 것입니다. 처음 병원에서 전화를 받았을 때는 온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줄 알았습니다. 다른 현장에 있던 저는 모든 걸 내팽개치고 불이 나게 병원으로 달려갔지만 이미 아내는 싸늘한 주검이 되어 있었습니다. 험한 현장 일을 하면서 동료들이 다치는 것을 수도 없이 봐왔지만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이렇게 허망하게 떠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아 멍하니 허공만 쳐다보고 있는데 뒤늦게 딸아이가 담임선생님과 함께 도착했습니다. 엄마! 안 돼, 엄마! 딸아이 역시 대성통곡을 하며 슬퍼했고 그 슬픔이 제 마음속에 고스란히 전달이 됐습니다. 사랑하는 아내를 갑자기 떠나보낸 저의 아픔도 아픔이지만 엄마까지 어린 나이에 앞세워보낸 딸아이의 심정은 오죽할까 싶었습니다. 장례가 어떻게 끝났는지도 모르게 정신없이 지나간 후에 저는 딸아이를 앉혀놓고 이야기했습니다. 민정아, 이제 이 세상에 너에게 남은 가족은 이 아저씨 하나뿐이야. 너는 인정하지 않을지 몰라도 난 분명하게 너의 법적인 보호자고 또 너의 아빠야. 너가 클 때까지, 아니 너의 남은 생 동안 내가 아빠 된 사람으로서의 모든 의무를 다하마. 그게 사랑했던 네 엄마에 대한 내 도리야. 네, 고마워요, 아저씨. 아니, 아빠. 딸아이의 입에서 처음으로 들은 아빠라는 말에 한없이 기뻐야 했지만 딸아이나 저나 둘 다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야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누릴 마음의 여유도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언제나 그랬듯 이 현장 저 현장을 떠돌며 열심히 일했고 딸아이는 한순간도 쉬지 않고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아마도 엄마를 한순간에 떠나보낸 허무한 마음에 더더욱 몰두할 곳이 필요했던 것 같았는데 그게 자신이 잘하던 학교 공부에 쏠리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딸아이는 학창시절 내내 전교 1등을 놓쳐본 적이 없었고 우리나라 1등 대학인 서울대학교에 당당히 과 수석으로 입학했습니다.
저에게 완전히 마음을 열기도 전에 중간 딸인 엄마가 갑자기 떠나가면서 그 이후로는 저와 항상 대면대면한 관계였지만 그래도 저는 학창시절 내내 딸아이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음으로써 아빠의 역할을 다했다는 생각에 더할 나위 없이 기뻤습니다. 딸아이의 대학 등록금을 입금해주던 그 순간은 제 인생에서 가장 기쁘고 뿌듯한 순간 중에 하나입니다. 장하다 내 딸.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더니 해낼 줄 알았어. 고마워요, 아빠. 다 아빠 덕분이에요. 딸아이가 평소에 잘하지 않던 고맙다는 말까지 덧붙이니 그야말로 아빠로서 살맛이 났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대학에 입학한 딸아이는 그때부터 행동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딸아이가 성인이 된 기념으로 용돈으로 쓰라고 제 명의로 된 신용카드를 내주었는데 처음 대학 새내기 때는 찔끔찔끔 쓰는 것 같더니 해가 지나면서 점점 씀씀이가 커지면서 대학 졸업할 때쯤에는 제 벌이로는 감당하기 힘든 수준의 소비 습관을 갖게 됐습니다. 우리 형편에 맞지 않는 명품 의류에 손을 대기 시작했고 친구들과 놀러 다니는 유흥비와 식비도 감당 못할 수준이 됐습니다. 아마 중고등학교 시절 내내 공부만 하느라 억눌려온 마음을 그렇게 해소하는 것 같았는데 아무리 그래도 그건 너무 심한 수준이었습니다. 민정아, 이제 대학 졸업할 나이도 됐는데 씀씀이를 좀 줄여야 하지 않겠니? 아빠도 이제 늙어서 현장 일은 점점 줄어드는데 네 씀씀이가 감당이 좀 안 되네. 저는 한 번도 딸아이에게 아쉬운 소리를 한 적이 없었는데 그때만큼은 처음으로 아쉬운 소리를 냈습니다. 돈을 주는 사람은 전데 제가 부탁을 하게 되는 조금은 희한한 상황이었죠. 그런데 돌아온 딸아이의 답변은 다소 충격적이었습니다. 아빠, 지금 뭐 용돈 얼마나 줬다고 그런 소리를 내? 아빠, 나 서울대 수석 장민정이야. 나 정도 되면 이래저래 사회적으로 품위 유지하려면 얼마나 돈 많이 들어가는 줄 알아? 이 정도 능력 되는 딸 키우려면 그 정도는 감당해야지. 너무나 예상 밖의 당당한 딸아이의 태도에 저는 크게 당황했습니다. 의붓딸이라고 조심스레 오냐오냐 키운 게 화근이었죠. 저는 단순한 마음에 친아빠로서 채워줄 수 없는 공허함을 양아버지인 제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경제적으로 지원을 해주면 그것을 조금 메꿀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그 무수한 세월을 하루같이 열심히 일했는데 그게 오히려 딸아이의 버릇을 잘못 들인 꼴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중고등학교 내내도 제가 제공해주는 여러 경제적 지원을 당연하게 생각하더니 하나밖에 없는 딸이라고 카드까지 내어주니까 아주 제 돈을 자기 돈처럼 여기고 있었습니다. 민정아, 아이 무슨 말이 그래? 너희 아빠가 너 키우느라고 험한 공사판에서 평생 얼마나 힘들게 일했는지 알면서 그런 소리를 해? 아무튼 정말 더 이상은 감당이 어려우니 계속 그렇게 돈 쓰고 다닐 작정이라면 그 카드는 해지해야겠다. 아, 짜증나 진짜. 나 다음 주에도 친구들이랑 여행 가기로 했는데 해지하긴 뭘 해지해. 아무튼 그렇게 알고 있어라. 저는 더 이상은 딸아이의 응석을 받아주면 안 될 것 같아서 그 길로 바로 카드를 해지 신청했습니다. 카드가 끊긴 걸 안 딸아이의 히스테리는 점점 더 심해졌죠. 방문을 들어갈 때마다 문을 세게 쾅쾅 닫는 건 기본이고 기본적인 집안일은 하나도 하지 않았고 먹은 음식은 일부러 보란 듯이 하나도 치워놓지 않았습니다. 제게 무언의 시위를 하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여기서 지면 정말로 이 녀석의 인성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나쁘게 흘러갈 것만 같아서 저도 이번만은 양보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며칠을 딸아이의 시위가 계속될 때쯤 하루는 제가 일을 일찍 끝마치고 귀가를 한 날이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오는데 딸아이는 누군가와 통화를 하느라 제가 들어서는 것을 모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방문 너머로 들려오는 통화 내용이 저를 또 한 번 경악하게 만들었습니다. 오빠. 이번 그 여행 못 갈 것 같아. 몰라, 짜증나. 아빠라는 인간이 카드 끊어버렸다니까. 친아빠도 아니면서 어디서 아빠 행세야, 짜증나게. 그리고 누가 들으면 재벌집 딸인 줄 알겠어. 평생 노가다꾼으로 공사판 떠돈 주제. 어디서 돈 가지고 유세야, 유세가. 저는 평생을 딸아이를 위해 헌신해온 제 지난 세월이 한순간에 전부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손이 덜덜 떨리고 눈물이 앞을 가렸습니다. 그 길로 딸아이의 방문을 강제로 열어 제꼈는데 딸아이는 저의 모습을 보고 화들짝 놀랐습니다. 아빠. 왜 이렇게 일찍... 아니야. 근데 왜 방문을 마음대로 열어? 너 친구들이랑 여행 간다고 하지 않았니? 근데 그 오빠라는 놈은 누구야? 그리고 노가다꾼이 어쩌고 어째? 야,
나 정말 친딸도 아닌 너를 내 친딸처럼 생각하고 너 먹여 살리려고 온몸 갈아가면서 공사판에서 일했어. 근데 네가 이 아빠에 대해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살고 있었다고? 뻔뻔해도 정도껏 해야지. 너 당장 이 집에서 나가! 나가라면 못 나갈 줄 알고? 그래, 이젠 그만할 때도 됐지. 아빠 말대로 나 친딸도 아니잖아. 안 그래도 졸업하자마자 나가려고 했는데 차라리 잘 됐네. 잘 계십시오, 홍만식 씨. 봐봐, 이렇게 성부터가 다른데 딸은 무슨 딸. 나 장민정은 이만 갑니다. 딸아이는 그렇게 뻔뻔하게 자신의 잘못을 사과하긴커녕 오히려 당당하게 짐을 챙겨 집을 뛰쳐나갔습니다. 벌써 몇 번째 저를 뒤로하고 뛰쳐나가는 모습을 보는 건지 이제는 익숙해질 때도 됐는데 도무지 익숙해지지 않는 고통이었습니다. 딸아이가 뛰쳐나간 빈집에서 저는 오랫동안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그날따라 사랑하는 아내가 사무치게 보고 싶었습니다. 아내만 살아있었어도 이 아이를 이렇게 못되게 키우진 않았을 텐데 하는 생각에 더더욱 슬펐습니다. 그렇게 몇 주가 지났을까요? 하루 종일 일을 하고 어둑어둑해져서야 집에 돌아왔는데 집을 나갔던 딸아이가 나갈 때 들고 나간 커다란 캐리어 가방을 다시 들고 와서는 울고 있었습니다. 아니, 너 어떻게 된 거야? 아빠, 상현 오빠가 나보고 헤어지재. 참나. 아니, 다시는 아빠 안 볼 것처럼 뛰쳐나가더니 왜 그새 또 마음이 바뀌셨을까? 아빠, 내가 잘못했어. 나 다시는 돈 낭비 안 하고 아빠 말 잘 들을게. 나 다시 들어와서 살게 해줘. 나 잘 데도 없고, 사실 학사 경고 받기 직전이라 졸업도 제때 못할지도 몰라. 그래도 공부 하나는 똑부러지게 하고 있는 줄 알았더니 학점 부족으로 졸업도 못할 위기에 놓여있다고 고백하는 그 녀석의 모습을 보면서 기가 찼습니다. 아휴, 이게 어릴 땐 똘똘하고 말도 잘 듣더니 언제 이렇게 철딱서니가 됐노. 아휴. 몇 주 전 저를 아빠로도 인정하지 않는 모진 말을 내뱉었던 딸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오갈 곳 없는 자기를 다시 용서해달라고 싹싹 비는 모습을 보니 다시 마음이 약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좋아. 그럼 너 다시는 아빠가 뭐 노가다꾼이라느니 그런 못된 말 하면 안 된다. 사람이 적어도 길러준 은혜는 알아야지. 용돈도 체크카드로 딱 일정 금액만 넣어줄 테니까 그것만 쓰고. 아, 그리고 이제는 너 스스로 벌 때도 됐잖아. 언제까지 아빠한테 의지할 거야? 알겠어. 아빠, 나 졸업만 무사히 하면 바로 돈 벌게. 고마워, 아빠. 저는 자기가 필요해지니까 그제야 아빠 취급을 해주는 딸아이의 모습을 보면서 화도 많이 났지만 사랑하는 아내를 생각하며 꾹 참았습니다. 아직도 사랑하는 그 사람이 저 멀리 하늘에서 지켜보고 있는 것만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그런 사람의 딸아이를 제게 모진 말 한 번 했다고 쳐낼 수는 없는 노릇이었죠. 딸아이는 어찌어찌 겨우 졸업을 했고 졸업하자마자 돈벌이를 할 것이라는 약속과 달리 그대로 집안에 눌러앉아 1년이 넘게 백수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때 당시 한창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었던 단어 중에 니트족이라는 단어가 있었는데 대학을 졸업하고도 취업에 의지가 없이 제 딸처럼 집안에 눌러앉아 부모가 제공해주는 경제력으로 무의도식하는 사람들을 일컫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니트족의 대표주자가 제 딸이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처음엔 눈물 쏙 빼게 혼내킬까 생각이 들다가도 어린 시절 친부모 둘 다 먼저 떠나보내고 양아버지 밑에서 쓸쓸하게 자랐으니 대학 가서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놀러다닌 것도 대학을 졸업하고 저렇게 무의도식하는 것도 일면 이해가 되어 그냥 꾹꾹 눌러 참았죠. 하지만 어느새 그렇게 1년이 훌쩍 넘게 집에서 백수 생활을 하는 모습을 보고 있자니 도무지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 앉혀놓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민정아, 내 말 좀 들어봐. 너 언제까지 이렇게 무의도식하면서 살 거냐? 얼른 나가서 알바라도 하던지 공부라도 하던지 해야지. 몰라. 자꾸 귀찮게 좀 하지 마. 때 되면 알아서 할 거니까. 이 녀석아, 아빠가 다 네 걱정해서 하는 소리 아니야. 방구석에만 있으면 점점 더 가라앉고 아무것도 안 하게 되니까 뭘 하든 밖에 좀 나가란 얘기잖아. 아니면 뭐 대학원이라도 갈래? 아빠가 학비 대줄 테니까 그것도 한번 생각해봐. 대학원은 무슨 놈의 대학원이야. 공부라면 이제 지긋지긋해. 제발 좀 귀찮게 좀 하지 말라니까? 너 정말
너 이러고 있는 거 하늘에 있는 엄마가 알면 얼마나 가슴이 찢어지겠니? 엄마 살아있을 땐 모든 악착같이 해내던 우리 딸이 이렇게 게으르게 늘어져 있는 모습 보면 얼마나 속상하겠냔 말이야. 아, 왜 엄마 얘기를 해? 나라고 뭐 그 생각 안 해본 줄 알아? 아빠보다도 내가 더 엄마 생각 많이 하니까 다시는 내 앞에서 엄마 얘기 꺼내지 마. 딸아이는 다시금 방으로 들어가 방문을 쾅 닫고 며칠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큰맘 먹고 진중하게 한 얘기가 다 소용없다고 느꼈을 즈음이었는데 몇 주가 지나고 딸아이는 조금씩 방문 밖으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옷을 제대로 차려입고 조금씩 밖에 나가기 시작하더니 어떤 날은 정장을 입고 외출을 하기도 했습니다. 아마도 취업 준비를 하는 것 같았습니다. 민정아, 요새 네가 밖에 자주 나가니까 아빠가 아주 마음이 즐겁네. 혹시 취업 준비라도 하는 거야? 아빠 위해서 하는 거 아니야. 나도 하늘에 있는 엄마 생각해서 더 이상 놀면 안 될 것 같아서 준비하는 거니까 제발 잔소리 좀 그만해. 아이고, 알았어. 이번엔 딱히 잔소리도 안 했는데 그러는구나. 아무튼 뭐가 됐든지 열심히 해보거라. 엄마에 대한 언급을 한 것이 그 녀석의 마음을 움직인 건지 딸아이는 예전에 전교 1등을 놓치지 않고 열심히 공부했던 때로 돌아가 정말 열심히 취업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몇 달이 지나지 않아 이름만 대면 알만한 대형 건설사에 당당히 합격을 했습니다. 축하한다, 우리 딸. 거봐, 하니까 다 되잖아. 이제 이 아빠도 한시름 놨다. 그럼 내가 어릴 적부터 엄마 머리 닮아서 맘만 먹으면 못하는 게 없었지. 응? 아니 뭐 그렇다고 아빠 도움 안 받았다는 얘기 아니고. 암튼 나 이제 대기업에 떳떳하게 취업했으니까 지긋지긋한 잔소리 이제 그만해. 알았지? 딸아이가 사회인으로서 성공적인 첫걸음을 내딛는 그 순간에도 오랫동안 길러준 저보다 엄마를 먼저 언급하는 모습을 보면서 내심 섭섭했지만 어찌 보면 친핏줄이 먼저 떠오르는 것도 당연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딸아이의 취업을 그 누구보다도 기뻐할 사람은 저 세상에서 우리를 지켜보고 있을 아내였을 테니까요. 그렇게 조금은 늦은 나이에 사회초년생이 된 딸은 한 번 출근을 하면 밤늦게까지 거의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야근이 많은가 보다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지만 어느샌가 점점 더 꾸미고 외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아이가 대학 시절 제가 어렵게 모은 돈을 펑펑 쓸 때 사뒀던 명품 옷가지들도 다시금 꺼내 입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내심 아이고 이 녀석 취직하더니 남자친구 생겼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 기쁜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루는 시내에 있는 공사 현장에서 일을 마치고 퇴근하는데 딸아이가 멋들어진 고급 레스토랑에서 나오는 걸 봤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 옆에 함께 서 있는 훤칠하게 잘생긴 남자도 보게 됐죠. 저는 반가운 마음에 딸아이에게 다가가서 인사를 하려는 찰나 딸아이는 제가 오는 걸 발견하더니 인사도 하기 전에 옆에 선 남자에게 다급히 말했습니다. 오빠, 나 안에 뭐 두고 왔어. 같이 들어가자, 얼른. 응? 나 여기 있을 테니까 갔다 와. 같이 가, 오빠. 얼른. 딸아이는 옆에 선 그 남자가 저의 존재를 인식하기 전에 재빨리 식당 안으로 끌고 들어갔습니다.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남자친구를 이 아빠에게 보여주기가 창피해서 그러는구나 하는 생각에 피식 웃음을 지으며 가볍게 지나갔지요. 그런데 그러고선 얼마 지나지 않아 딸아이는 갑작스럽게 결혼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결혼이라고? 아니, 갑작스럽게 무슨 결혼? 아니, 아빠야 좋긴 하지만 어떤 사람인지 한 번을 안 보여주고 이렇게 갑자기 통보만 해도 되는 거야? 요즘 세상에 고리타분한 소리 하기는. 암튼 그런 줄 알아. 딸아이의 결혼 소식에 기뻐해야 마땅한 일인데 무언가 제게 숨겨왔던 사실을 말하는 것처럼 뭔가 꺼림칙했습니다. 남편 될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인데? 그게 아마 아빠가 들으면 깜짝 놀랄걸? 딸아이가 결혼할 사람은 다름 아닌 그 회사 창업주의 일가였습니다. 사위될 사람은 그 그룹의 계열사인 딸아이가 다니는 건설사 임원이었습니다. 나이대는 딸아이와 비슷했지만 오너 일가였기 때문에 임원으로 자리하고 있었죠. 듣기론 이미 한 번 결혼을 했다가 이혼했다고 했습니다. 딸아이도 재혼 가정에서 자란 것이기에 큰 문제가 될 건 없다고 생각했지만 아무리 그래도 이름만 대면 알만한 대형 건설사의 오너 집안에 며느리로 들어간다고 하니 내심 걱정이 되기도 했습니다. 사돈될 사람이 평생을 미장공으로 살아온 사람이라고 하면 왠지 딸아이에게 누가 될 것만 같았습니다.
젊었을 적 장가도 못 가고 노총각으로 늙어가고 있을 때쯤 가졌던 자격지심이 아주 오랜만에 스멀스멀 올라왔죠. 딸아이의 결혼 소식에 기뻐하진 못하고 이러고 있는 자신이 바보 같기만 했죠. 그런데 저의 그 아픈 구석을 찌르기라도 하듯 딸아이는 충격적인 말을 했습니다. 근데 아빠, 그쪽 집안에서는 내가 3.1기업 소녀딸인 줄 알아. 마침 내 성씨가 그쪽 집안이랑 똑같잖아. 처음엔 작은 거짓말로 시작한 게 감당할 수 없게 커져버렸네. 뭐라고? 너 지금 그게 무슨 소리야? 남편 될 사람한테 거짓말을 했다는 거야? 응. 나 솔직히 그 사람 속였고 아빠 어떤 사람인지 말하지도 않았어. 아빠, 나 이 결혼 꼭 해야 돼. 내가 죽자 살자 대기업에 취직한 이유도 다 시집 잘 가려고 계획한 일이야. 나도 한 번쯤은 화려한 집안의 일원이 되는 인생 살아보고 싶었거든. 근데 우리 집이 빽이 있어 뭐가 있어. 그렇다고 내가 연예인처럼 이쁘기를 해? 그러니까 나 이해해줄 수 있지?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면 아빠는 결혼식에 오면 안 된다는 얘기야. 뭐라고? 너 지금 무슨 엄청난 소리를 하고 있는 건 줄 알아? 이거 사기 결혼이야. 너 그 엄청난 집안을 상대로 사기 결혼인 거 탄로나면 뒷감당을 어떻게 하려고 그래? 그리고 너 내 존재가 부끄럽니? 평생 공사판에서 떠돌았다고 이제는 결혼식장에 손잡고 못 들어간다는 거야? 너가 정말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나는 널 친딸보다도 더 정성스럽게 길렀는데. 그만해. 언제까지 그 길러준 얘기하면서 구질구질하게 굴 거야? 어차피 친아빠도 아니잖아. 그래, 나 솔직히 평생 노가다만 하고 살아온 아빠 어디 가서 우리 아빠라고 소개하기 부끄러워. 그러니까 결혼식장에 발들일 생각 꿈에도 하지 마. 나 이제 간다. 잘 살아. 딸아이가 내뱉은 엄청난 말들에 저는 완전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앞서 말한 고급 레스토랑 앞에서 저를 외면하던 딸아이의 모습도 저의 존재가 부끄러웠던 것은 물론 사기 결혼을 위해 저의 존재를 들켜선 안 되기 때문에 황급히 그랬다는 걸 그제야 깨닫게 됐습니다. 더 이상 저를 거부하고 뛰쳐나가는 딸아이의 뒷모습을 볼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번만은 아예 절연선언과 다름없는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윤리적으로도 도덕적으로도 불법한 계획을 당당하게 얘기하면서 절연선언을 하다니요. 저는 딸아이 하나만 바라보고 살아온 지난 20여 년의 세월이 한순간에 잿더미가 되는 기분이었죠. 아내는 참 정이 많고 따뜻하고 도덕적으로 올바른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그런 천사 같은 아내에게서 이런 악마 같은 자식이 태어났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촛불처럼 하나 바라보고 살던 딸아이의 절연과 다름없는 결혼선언 이후 시간은 무심하게도 계속 흘러갔죠. 저도 한동안은 식음을 전폐하고 폐인처럼 지내다가 이제 홀로 남은 제 몸 남은 생 동안이라도 온전하게 다시 살아보자는 마음에 몸을 일으켜 다시 공사 현장에 나갔습니다. 그 참혹한 상처를 입고도 어떻게든 살아보겠다고 꾸역꾸역 일을 하고 밥을 먹고 있는 제 자신을 보면서 사람이란 존재가 참 신기하다 싶었습니다. 딸아이의 결혼식 날이 점점 다가올 때쯤 혼자가 된 제 집의 문을 누군가 세게 쾅쾅 두들겼습니다. 누구세요? 뭐야, 비밀번호 바꿨어? 당장 열어! 거세게 문을 두들기면서 열나고 난리치는 사람은 다름 아닌 딸아이였습니다. 네가 이 시간엔 웬일이야? 완전 연 끄는 것처럼 뛰쳐나가더니 뭐 할 말이라도 있어? 아빠가 다 말했어? 아빠가 다 까발렸냐고. 지금 남편 쪽에서 혼인 다 취소하고 고소하겠다고 난리도 아니야. 이 사실 아는 사람 아빠밖에 없는데 아빠가 감히 만나기도 힘든 그 사람들을 무슨 수로 만나서 다 까발렸냐고. 네 녀석이 버르장머리 없이 잘한 줄은 내가 이미 알고 있었지만 그렇다고 불법적인 일을 하는 것까지 차마 눈뜨고 볼 순 없었어. 소송까진 내가 막아볼 테니 앞으로 반성하면서 네 주제에 맞게 살아. 소송을 막아? 웃기시네. 아빠가 무슨 힘이 있어서? 그리고 친아빠도 아니면서 왜 끝까지 내 발목을 잡냐고.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고요? 네, 맞습니다. 딸아이가 사기 결혼을 계획하고 있는 것을 아빠로서 차마 가만히 둘 수가 없어서 제가 그쪽 집안에 연락을 해서 사실대로 실토하고 결혼을 취소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면 그 거대한 기업가 집안은 어떻게 연락이 닿을 수 있었느냐고요? 당연히 처음에 남편 될 사람을 다짜고짜 찾아갔을 때는 웬 미친 노인네가 여기까지 찾아와서 헛소리를 한다며 문전박대 당했습니다.
그 이후 나를 다시 잡아 찾아갔을 때는 경호원들이 이전보다 훨씬 거세게 저를 제지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제 몸이 짓눌리는 과정에도 굴하지 않고 외쳤습니다. 정윤기 회장님께 홍만식 93년 공사 현장에서 만난 홍만식 이름 석자 얘기하시면 제가 미친놈이 아니라는 걸 아실 거요. 상무님, 홍만식입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저기요, 경호원 선생님들, 이거 제 번호인데 상무님께 꼭 좀 전달해 주시오. 더는 난동 안 부리겠소. 저는 그렇게 멀어져가는 딸아이의 예비신랑을 바라보며 목이 터져라 외쳤습니다. 경호원 한 명의 바지춤에 찔러 넣은 제 연락처가 전달이 되었을지 안 되었을지 알 수 없는 일이었죠. 정윤기 회장님. 네, 아까 초반에 얘기했던 오래전에 제가 일하던 공사 현장에 직접 방문을 했다가 큰 사고를 당할 뻔한 걸 제가 구해드렸던 그 대표님이 바로 딸아이가 다니는 회사의 회장님이었던 것입니다. 남편 될 사람은 그 회장님 조카고요. 처음에 딸아이가 이 회사에 들어간다고 했을 때 흠칫하긴 했습니다. 그러나 오래전 기억이었기 때문에 참 신기한 일도 다 있다 하고 대수롭지 않게 지나갔었죠. 그런데 그때의 인연을 이렇게 사용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딸아이의 예비신랑은 처음엔 정말 미친 노인네의 헛소리라고 생각하고 넘기려 했는데 구체적인 사건과 제 이름 석자까지 언급하는 것을 보면서 계속해서 꺼림직한 마음이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큰아버지인 회장님께 전화를 해서 혹시 93년도에 공사 현장에서 만난 홍만식이라는 사람을 기억하냐고 했습니다. 알지, 알다마다. 그 사람을 네가 어떻게 찾은 거야? 연락처를 알면 당장이라도 만나게 해다오. 그렇게 다행히 제 연락처가 잘 전달이 됐는지 회장님 쪽에서 먼저 만나겠다는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회장님이 초대한 식사 자리는 제가 평생 가보지도 못한 고급 식당의 제일 좋은 룸이었죠. 어서 오시오, 홍 선생. 아니, 내 생명의 은인을 이렇게 다시 만나게 될 줄이야. 반갑소, 아주 반갑소. 오랜만입니다, 회장님. 업계에서 승승장구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늘 뿌듯했습니다. 그 시절부터 워낙 꼼꼼하고 철저하게 직접 현장을 방문하시는 모습 보면서 우리나라 1등 건설사가 안 되는 게 이상할 정도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홍 선생, 그때 잠깐 뵌 인연인데 이렇게까지 좋게 생각해주고 있었다니 정말 고맙소. 아니 근데 이 민수 이 녀석이 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하도 해괴망측한 얘기라 처음엔 홍 선생이 무슨 다른 마음을 품고 접근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수상했는데 사실 딴맘 먹고 접근했으면 벌써 예저녁에 우리 쪽에 접근을 했을 텐데 이제 와서 그러는 게 아무래도 마음에 걸려 내 선생을 직접 뵙자고 했소. 회장님, 다 딸년 잘못 키운 제 불찰입니다. 다 제 잘못입니다. 왜 이러시오, 홍 선생? 자초지종을 말해보시오. 저는 회장님과 딸아이의 예비신랑 앞에서 지나온 저의 인생과 어떻게 해서 딸아이를 도맡아 기르게 됐는지, 그리고 철없는 딸아이가 저지르려고 하는 만행이 무엇인지 상세하게 다 털어놨습니다. 회장님과 예비신랑은 놀랍고 착잡한 마음에 충격을 금할 수 없어 보였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군요. 우리 같은 사람들한텐 하도 미치는 사람들이 많이 접근을 하기에 이번에도 그런 것이겠거니 했는데 홍 선생의 말이라고 하니 내 그냥 넘어갈 수가 없겠군요. 이 일은 우리가 알아서 잘 처리하겠소. 고맙소, 홍 선생. 하마터면 우리 조카 앞길을 망칠 뻔했습니다. 2번 신세를 지는군요. 아닙니다, 회장님. 이번 일은 신세라고 하기엔 너무 민망합니다. 그저 양아버지로서 딸아이의 잘못된 일을 바로잡고자 했을 뿐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회장님. 뭔지 말해보시오. 이런 일이 발생을 했으니 당연히 딸이 저지른 일에 대해 법적인 조치를 취하시는 게 맞겠죠. 그런데 혹시라도 자비를 한 번만 더 베풀어 주신다면 오래전에 제가 공사 현장에서 도움을 드린 대가로 딸아이에 대한 모든 법적 책임을 묻지 않아 주실 수 있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빕니다. 먼저 간 불쌍한 아내를 생각해서라도 한 번만 그렇게 해주십시오, 회장님, 상무님. 저는 딸아이는 죽도록 미웠지만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 마지막으로 손이 발휘되도록 빌며 그들에게 간구했습니다. 알겠소. 내 그 아이를 단단히 혼을 내는 의미에서 고소하겠다고 겁은 주겠지만 진짜로 고소는 하지 않을 테니 걱정하지 마시오. 감사합니다, 회장님. 감사합니다. 상무님께도 정말 죄송합니다.
부디 새로운 좋은 인연 만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혼신의 힘을 다해 딸아이가 벌이는 사기 결혼 행각을 막아놨더니 적반하장으로 제게 달려와 저에게 난동을 피우고 있는 걸 보면서 제가 얼마나 어이가 없었겠습니까? 이제는 자식에 대한 회의감보다 인간 본성에 대한 회의감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너는 내가 평생 노가다꾼이라고 아빠로도 인정을 안 하고 무시하고 살아왔겠지만 열심히 살아온 내게도 그 정도 막을 힘은 이렇게 있다. 지금은 열받고 짜증나지? 억울해 죽겠지? 언젠간 이 아빠가 막은 네 철없는 짓에 감사하면서 살 날이 올 거야. 아, 몰라. 당신 내가 평생 저주할 거야. 지옥불에 떨어지길 매일같이 기도할 거라고. 그렇게 다시 한번 모진 말을 제게 내뱉고 뛰쳐나가는 딸아이의 뒷모습을 본 것이 제가 본 딸아이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듣기론 파혼 이후에 회사도 그만두고 어디선가 근근히 살아가고 있다는 소식만 들었었는데 그 이후로는 지금까지도 별다른 소식을 듣지 못했습니다. 회장님 일가는 약속대로 별다른 법적인 조치를 취하진 않으셨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자기가 저지른 무시무시한 일이 회사 안에서 소문이 났는지 어쨌는지 아마도 그 회사에 계속 남아있을 순 없었겠죠. 지금은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반성은 좀 했는지 먹고 살 길은 다시 찾았는지 궁금하긴 하지만 애써 찾고 싶진 않습니다. 아내의 착한 본성을 닮은 모습이 그 아이 안에 남아있다면 반드시 반성하고 돌아올 거라고 믿고 있으니까요. 아마 아내도 저 세상에서 저에게 분명히 잘했다고 말할 것입니다. 깊이를 알 수 없이 타락해가는 딸아이의 광기를 제가 막아줬으니까요. 그렇기에 딸아이의 결혼을 막은 일은 결코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 일이 있고 벌써 계절이 몇 번 바뀌어 어느새 새로운 봄날이 다가왔습니다. 새로운 봄의 시작과 함께 어쩌면 반성하고 다시 돌아올지도 모르는 딸아이의 연락을 기다려보면서 오늘도 공사 현장으로 나아갑니다. 지난주엔 웬일로 젊은 친구 하나가 기술을 배워보고 싶다고 현장으로 찾아와서 약간은 설레는 마음입니다. 요즘 젊은 친구들은 다들 힘든 3D 업종은 기피한다고 들었고 현장에서 만나는 미장공들도 대부분 나이가 한참 있는 친구들이라 그 친구가 처음 저를 찾아왔을 때는 많이 놀라웠고 또한 반가웠습니다. 이 세상에 아무도 없는 혼자라고 생각했는데 제 남은 인생은 이 제자놈 하나 제대로 한번 키워보고 떠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문득 어렸던 저를 제자로 받아줬던 김씨 아저씨의 구수한 사투리가 그리워지네요. 제가 준비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자 여러분도 봄날의 좋은 인연들을 기대하면서 행복한 계절을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계세요.